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네. 또 괜찮다고 말팀님께서 네. 괜찮아요 이렇게 네, 달래주시고 파리가 계십니다. 날아다니네. 덥습니다. 네. 오늘 옆에서 계속 웃고 계시 86번가 정강우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이랑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 느낌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나는 알지. 왜 그런가요? 저희끼리만. 지난번에는 캐주얼하게 입고 싶어.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캐주얼하게 입고 오시지. 그러게요. 본인 라이브는 네. 살짝 아침에 딱 바로 깬 느낌으로 오셔야 되는데. 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저도 나중에는 네, 잠옷 네. 입고 나올게요. 아, 네. 네. 제가 정강우 대표님이랑 방금 딴 데서 해봤는데 네. 보니까 여성분 앞에서 약간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네. 아, 그래요? 저는 여성. 그 전에 그때는 남성 앵커가 있었거든. 네. 여유 있게 하셨어. 그래요? 근데 얼굴이 빨개지시네. 제가 너무 짓궂게 하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네. 텐션을 딱 업 시켜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야 힘을 내서 또 오늘 시장을 버티지 않겠습니까? 아이, 버텨야죠. 네.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또 댓글창에 돈돈 파자마 파티인가요? 라고 댓글이. 왜 웃으시는 거예요, 대표님? 네, 아니요. 너무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좀 네, 이어가 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 오늘 또 내용이 11월 전에 이것은 챙겨라!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많이 챙겨야죠. 네, 어떤 걸 많이 챙기면 될까요, 대표님? 일단은 FOMC 의사록이 나왔으니까. 네. 아까 우리가 뭐 미리 얘기를 안 했지만은 예, 오늘 FOMC 의사록에 대해 내용이 어떤 게 있을지. 네,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9월 FOMC가 사실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의사록이 나올 때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그때 혹시나 못 다전한 좀 그런 분위기 아니면 알고 본 분위기가 조금 매파적이거나 혹은 비둘기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견될까인데 이번에는 딱 그날의 분위기 그대로였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 네, 네. 네, 예쁜 말이라도 좀 해주지. 우리 조금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 근데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어제 잠깐 얘기하면 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라카르드 총재가 유로존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유럽은 경기 침체 아닙니까? 경기 침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거기부터가 경기 침체인데 근데 유럽이 조금 원래 말을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오히려 인정하는 게 시장에서는 그래 이제 뭐 부양을 하든 아니면 빨리 긴축을 하든 이래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오히려 그런 윗대가리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센데요, 우리 과장님. 나 술 안 먹었는데 오늘 화가 많이 나셨는데. 우리 갑자기 아침에 왔는데 이러저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길래 얘가 파월 따라 하나 지금 빨리 인정을 해줘야지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해서도 어제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을 일으켰지만 뭐 실업급여 청구 수단에도 굉장히 세게 나왔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좀 견조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이제 긴축 효과를 하는 데서 조금은 지장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그런 지표들, CPI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과연 지금 연준이 언제쯤 좀 이런 매파성을 거두어 드릴 것인가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는 것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회의가 이제 11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조금은 제 생각에는 불안감들이 10월 달에 가장 커지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밤이면은 이제 CPI가 발표가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발표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 전에 뭐 고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물가 데이터 딴 게 나온다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가 바로 되겠죠. 뭐 최근에 나온 고용 데이터도 강하게 나왔고 미국이 네. 그 다음에 CPI도 뭐 별로 떨어진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높게 나오면 높게 나왔다고 긴축적일 거야라고 얘기를 할 거고 상대적으로 만약에 뭐 약하게 나온다고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연준이 한 달치 보고는 결정 안 한다 그랬어. 아니면은 코어가 헤드라인은 낮은데 코어는 높다. 그러면은 연준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코어를 본다고 했어.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은 그 두 개 다 낮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근에 오펙에서 감산을 또 결정을 하고 우크라이나 쪽에 텐션이 올라가서 유가하고
곡물 가격 최근에 오르고 있잖아. 그거 반영이 아직 안 된 것뿐이야라고 하면서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데이터를 보면서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데이터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해석학으로 넘어갔다. 안 좋게 보니까는 안 좋은 게 다 이렇게 시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FOMC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75bp 인상으로 거의 결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봤었을 때는 데이터들이 이제는 오늘 나오는 것 빼고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게 그 10월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다입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 뒤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월 달이 가장 우리가 우려가 점증되는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나라 금통위가 이제 50bp를 올렸는데 이창용 총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세정금리를 3.5%. 이제 해봐야 50bp인데 미국은 3.25에서 4.5까지를 올리게 되면 그 1.25%와 50bp는 갭이 크면 우리나라 환율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도 우리가 역전된 시기가 몇 차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보면 최대로 역전되었을 때 미국하고 한 1에서 1.25% 정도가 역전이 되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뭔가 시스템 리스크로 우리만의 시스템 리스크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용인이 되는 걸로 과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을 한번 쌓았던 거죠. 여러 차례. 그러면은 우리가 3.5라고 얘기를 하면 연준이 지난번 회의에서 점도표를 최종으로 찍어 놓은 게 4.6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 차이 날 때 최대치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더 높게 점도표를 찍는 쪽으로 더 매파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아마 그만큼은 조금 더 따라가야 될 텐데 그럼 이제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거겠죠. 연준에서 최근에 찍어놓은 그 점도표는 적절한 거냐? 왜 그러냐면 연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틀렸잖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건 꽤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연준에 대해 가지고서 뭐 굉장히 실기했다 이러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점도표 9월 달에 찍힌 거는 왜 좀 적절하다 봤냐면 과거에 미국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가 대비해 가지고서 금리가 좀 높았어요. 그 높았던 폭이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게 PCE 물가다 보니까 네. PCE 물가 대비 한 1.5에서 1.6% 정도가 평균적으로는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연준의 그 실제 금리 정책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점도표 찍을 때에도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이번이 보면은 그 연준은 4.6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PCE 물가 2.8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1.8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거를 넘어서는 과거 평균 숫자에 넘어서는 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실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CPI가 그러니까는 이제 물가가 더 안 잡히고 더 가속화된다. 예상하고 다르게 라고 해버리면 이게 조금 더 높아져야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하여튼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으로 적절한 숫자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칭찬해줄 만하다. 그렇습니다. 연준. 물론 질문 중에 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네. 어제 물론 아까도 그 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JP모건 만약에 네 CPI 못 나오면은 5% 급락 날 수도 있다고. 대비해라. 실제 이렇게 물론 지난달도 놀라긴 했죠. 놀라긴 했지만 다음 날에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번에 CPI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또 보합?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번에 나올 거는 전혀 모르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저한테 만약에 한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지금 사람들 예상 대비라고 하면 그보단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선행 지표들이 있거든요. 물가에. 네. 제일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것이 ISM 제조업 PMI에서 물가 지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역사적으로 CPI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경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 지표를 봤었을 때에는 여기서 지금 6개월 후까지 급락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장 발표에서부터 그걸 따라갈 거냐? 그건 모릅니다. 이거는 시차가 바로 다음 달 적용될지 그 다음일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걸 항상 따라갔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 데이터가 상당히 오래된 거라서 1948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럼 70년대 인플레 높았을 때도 이거를 써먹을 수 있었다.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실제 그때 CPI 하고요. 그러면은 그때도 그렇게 선행성이 완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만약에 이번에 그런 경향성이 뭐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될 거고요. 네. 지금까지의 뭐 48년 이후 지금까지의 경향성을 보면은 6개월 뒤엔 떨어지는 게 예상보다는 맞지 않나. 이고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좀 잊고 있지만은 공급망 교란 때문에 차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것이 CPI의 급등을 이끌어낸 초기의 요소였습니다. 그게 아직도 급등한 채로 머물러 있거든요. 네. 이제 그 CPI에 들어가는 중고차 지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메나임 중고차 지수라는 거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메나임 중고차 지수가 선행 지표입니다. 이 CPI 중고차 지수에 네. 2, 3개월 선행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많이 내렸어요. 연초 이후로 이게 13% 이상 내렸거든요. 근데 CPI 중고차 지수는 0. 몇 프로밖에 안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완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CPI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저도 이런 생각은 있지만 네. 이렇게 보면 당장 이번부터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싶은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지난달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더더욱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없으신 것 같고요. 그렇죠. 심지어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던 게 간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헤드라인하고 그다음 뭐 이제 그 헤드라인 물가가 좀 높게 나왔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전월치가 하향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오르긴 했으나 소폭 예상치 대비 오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그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전월이 그것도 역시나 하향됐거든요. 수정됐거든요. 그걸 네네. 감안하면 예상 대비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지난번에도 지금- 한번 때려 맞았잖아요. 예, 이거를 한번 섣불리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변해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런 매도 클라이막스 아니면 역실적의 클라이막스에서 나오는 분위기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점상으로는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얼마 남지 않았다. 다만 가격 조정은 그때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거든요. 변동성이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갑자기 막 투매가 나오거나 해가지고 아랫방향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빠진다. 그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만약에 그래서 진짜 하락이 레벨 다운되는 게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그때 가서는 진짜 장기 불황에 대한 공포가 확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것들도 있다라고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십사 그런 생각입니다. 긍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딱 생각이 난 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역사적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10월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반등을 좀 보여준다라는 네, 긍정회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 선거하고 한번 그려봤어요. 네. 선거랑 그려보면 역사상 미국 증시는 항상 그래도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던 해도 플러스는 나요. 플러스는 나는데 네. 그 플러스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선거가 없던 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상승폭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렇다라는 말은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이듬해에는 미국이 선거가 없잖아요. 네. 미국은 선거가 없는 해가 있는 해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오 그럼 내년에 더 좋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굳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해보면 네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선하고 그다음에 하원 다 다시 뽑고 상원 3분의 1을 뽑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과 소위 말해서 정부가 이해관계 일치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근데 중간 선거는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의 선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그 중간 선거는 아무리 인기가 많은 대통령도 대부분 집니다. 오바마도 졌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지금 바이든도 내가 진다고 한들 나에 대한 재신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숙제들은 그때 차라리 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네. 오히려 당과 정부가 좀 차이가 나죠 의견이. 그래서 아마 그때가 제일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었을까. 아. 예, 그렇게 그냥 생각은 해봅니다.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 뭐냐 왜요? 밍턴이 인기 있잖아. 오늘 자주님, 민경님, 네. 말티님 와주시고 아니요, 굿 펠라스님, 우리 대표님 팬이라고 아까 감사합니다. 대표님 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이 다들님도 들었습니다. 다들 좋아해요. 어제 가게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놈들 지난주부터 자꾸 참 시끄러운데. 이거 오늘 센 거 맞죠? 오늘 과장님 엄청 세요. 이런 영국 놈들 또 이거. 예. 어제도 뭐 이랬다 저랬다고 했잖아요. 물론 어제 아침부터는 채권 종료한다 했다가 갑자기 장중에는 다시 연장한다는 이슈도 계속 나왔던 것 같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영국에 있는 연기금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영국 때문에 좀 시장을 누르는 힘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 만약 영국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에 빠질 위험이 있느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는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거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씩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영국 관련해서 너무 오락가락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이 최근에 발표한 정책에 대한 조금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일단 영국이 너무 그 금리가 치솟고 LDI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50억 파운드씩 매일 한도로 해가지고서 자산 매입을 일시적으로 오는 금요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요거를 금액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다른 조치 2가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레포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거였거든요. 하나는 상설 레포로 사주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주 화요일 날에 인덱스형의 롱텀에 대해 가지고서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종료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직접 매입하는 거 50에서 100억으로 늘린 건 종료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2가지 레포 관련된 거는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실상 연장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사주는 건 종료되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금융기관이 적격한 담보물을 가지고서 찾아와서 돈이 필요해요 하면은 돈은 그거는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주겠다라는 것도 마치 우리가 QE를 했다가 테이퍼링을 하는 것처럼 네. 요번에 거는 그 이제 자산 매입의 일종의 일시적인 거의 테이퍼링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약간 최후 통첩도 있어요. 지금 그런 적격 담보물 없는 데들은 값싸게라도 영란은행한테 빨리 던져라. 그래서 너네 유동성 마련하고 그게 아니라 여유가 좀 있는 애들은 좀 시차를 두고서 우리한테 계속 조금씩 돈을 빌려가가지고 위기 끝날 때까지 버텨봐라. 이고 영란은행의 정말 속마음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매입의 강도를 낮춰갈 테니 그치만 시장은 망하진 않게는 해줄 테니 제발 감세한 좀 철회를 일부 해달라. 그래서 근본 원인을 좀 없애달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요 최근에 계속 이제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네네. 뭐 60bp 있는 어제 넘었다고 막 경신했다고 막 그래서 하던데. 네. 그러면 이런 유럽발에 대한 이제 금융위기나 이러한 이슈가 예전 이탈리아 때 그때만큼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최근에 논란됐었던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CDS 프리미엄 지금 뭐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가 있죠. 분명히 그만큼 아주 히스테릭한 상황인 거는 맞아요. 굉장히 이제 발작에 이를 정도로 긴장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더란 전 생각이 드는 게요. 봐야 된다는 게 유럽 같은 경우에 요번에 뭐 이제 좀 매파적으로 지난 회의에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혹시나 남유럽 쪽에서 문제가 생길까봐라고 생각을 해서 분절화 방지 조치라고 해서 자산 매입을 차별적으로 남유럽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믿는 구석은 뭐냐 하면 우리는 충분히 일단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태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산 매입해 줄 거는 마련했는데 아직 그게 도달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이거부터 쓸 겁니다. 그래 놓고 이 금액이 부족하다라든지 그렇게 했는데도 이탈리아가 문제가 너무 많아 라는 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좀 걱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생각보다는 조치들이 일단은 있다. 라는 게 그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도 아시아 시장도 지금 막 이런 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도 뭐 우리가 위기 때가 아니면 못 보는 환율을 지금 보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별로 안 봐주고 있잖아요. 자기네 갈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미국에서 결국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치 이제 영국이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계속 타이트닝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금융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은 개입을 해버리는 거죠. 다시 백스텝을 밟고서. 미국은 그런 상황이 언제 올 수 있냐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미국도 움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전에 그 연준 의장들이 썼던 회고록 같은 데를 보면 네.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그 외화 수합입니다. 환율 수합을 해주는 건데 통화 수합을 해주는 건데 그걸 왜 하냐라고 하면 그 나라들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 미국채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생기고 그거를 환 시장에 개입을 해버리는 거죠. 예, 달러 매도를 하고 자국 통화를 사버리면 개입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미국 내의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라 해외에서 순수하게 수급 요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니까. 네. 이거는 막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일본을 주목을 하는데 일본이 최근에 외환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직접적인 미국채 매도를 통한 개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글로벌에 남아도는 유동성이 어디 들어가냐면 미국의 영래포에 계속 매일 들어간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일본 중앙은행도 영래포에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190조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20% 가까이를 그날에 영래포 참여 안 하고 그 돈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돈을 다 쓰고서 개입을 하고 그 순간에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있겠죠.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을 다 쓰고 진짜 미국채를 팔아야 되는 때까지가 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가 되면 미국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 좋은 게 많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환도 더 오르고 뭐 증시도 더 내리고 그럴 가능성이 안 그럴 가능성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조치들이 지금은 그들도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가 개입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너무 시스템 리스크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거야라고 함부로 예단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맞서지 말라는 걸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과도하게 안 좋은 쪽 입장에 좀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 푸틴이 그랬나? 뭐 천연가스 열어주는 거는 너네 유로존에 달렸다. 네. 살짝 협박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안 부셔진 대로 가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슬슬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제 네. 너네 이제 시급하다. 근데 내가 이제 너네 목줄 잴 테니까 어디 빨리, 잘 좀 나한테 이쁨 좀 그래서 달랑해봐라.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 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가 이제 겨울철이다 볼수록 에너지 위기가 더 심해질 텐데 네. 약간 걱정도 됐을 것 같은데 말씀을 굉장히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증시 자판기다 우리 대표님 그런가요? 그런 말도 네. 올라오고 있고 네. 조곤조곤 아주 차분하게 말씀도 너무 잘해주신다 이 댓글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오늘 CPI 끝나면은 당분간 이제 일정이 없다 하셨는데 사실 새로운 일정은 실적 발표잖아요. 그죠? 이제 어닝 네, 시즌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이제 되다 슬슬 보니까 미국도 이제 계속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안 좋은 날이 어제 보니까 필수 소비재 중에 펩시코 이제 그런 실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차피 3반년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데이터가 해석하기다 자꾸 말씀드리는 네. 게 장이 좋을 때는 안 좋으면 좋아질 거야. 네. 비용을 선반영했네. 그런 식으로 보는데 안 좋을 때는 좋아도 근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이쪽 사업부가 좀 나쁜데 이렇게 단점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빴던 요소들 그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글로벌이 좀 이렇게 침체로 향해 가고 이런 요인들이 제가 봐서 2분기 때 절반 반영되고 3분기 때 다 반영될 것 같아서 3분기가 가장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안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그 이후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많이 하향 수정을 시켜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실적 시즌은 아마 좀 나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안 좋게 보는 거에 아주 최대치, 클라이막스를 지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오히려 여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나이키라든지 네. 그다음 마이크론이 실적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추정치 대비해 가지고서 나쁘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해 가지고 좀 안 좋게 본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단점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나마 마이크로는 좀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지만 네네. 나이키는 재고 너무 늘어난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는 바로 10몇% 빼버리게 되죠. 재고, 원래 재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키는? 원래부터 있는 건데, 단점만 그래서- 계속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지금 당장 시장이 주목은 안 할 건데요. 제 생각에는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네. 재고 관련된 거를 가지고서 오. 좀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해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이제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번이 역대급 증시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 엄청 크게 올랐다가 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려버린. 근데 금리는 또 오르고 인플레는 몇십 년 만에 찾아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증시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소위 말해 증시 순환론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증시 순환론이라는 것 자체가 재고 주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증시 자체를 우리가 역대급이라 말은 많이 하지만 네. 알고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네. 증시 순환론이 되게 잘 먹혔던 크게 왔던 그러니까 재고 주기가 아주 크게 왔었던 그냥 네. 하나의 사이클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러면은 지금 안 좋은 게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면 이때 나타나는 게 재고 조정입니다.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 네. 거기에 대해 반성을 하고 이 재고를 줄여나가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줄이려면 할인 판매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나가서 당분간은 실적이 그래서 할인 판매 많이 하니까 나쁠 겁니다. 이 얘기하는 게 원래는 아주 전형적으로 순환론적 증시에서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안 좋을 때. 네. 근데 지금이 그거랑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들 나올 때 재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뭘 볼 수 있냐면 이번 주 지나면 이제 그 월 중순에 나오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탈 비즈니스 인벤토리라는 게 나와요. 네. 요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이제 미국의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재고 지수입니다. 네네. 이제 그게 많다 적다. 근데 코로나 때는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리니어하게 원래 하거든요. 네. 근데 경제가 굉장히 이제 나빠지면 사람들이 재고를 안 보유하려고 하니까는 나빠집니다. 네. 그러다 경제가 갑자기 회복되면 재고를 쌓기 시작해서 네. 평균선을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후경기가 오겠지 해서 재고를 많이 쌓죠. 네. 과잉 재고가 되고 이게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꺾이면은 이거에 다시 할인 판매를 하게 되고 내려오게 돼요. 그 주기를 거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 한 번도 안 꺾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게 8월 수치인데 이게 잘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은 그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나 아니면 타겟이나 이런 데에서 재고 얘기 먼저 했었고 나이키하고 마이크론도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줄이는 과정에 다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쌓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 시작을 네네. 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재고 해소에 들어가는구나. 앞으로 조금 몇 개월은 실적은 되게 나쁘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사이클상으로 봐서는 그럼 주식은 조금 선반영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바닥이 오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 같은 경우에 월말에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은 재고가 다 발표가 됩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8월치가 나왔었는데 그때 그 반도체 관련해서 재고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도 재고는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증가율이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4년인가 5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감산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생산은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렇게 하기 쉽거든요. 뭐 효율화 작업하겠다 그러고 네. 라인 잠깐 세우고 해버리면 알아서 그 물량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말은 발표는 감산을 안 해도요. 그래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FMC 때까지는 계속 안 좋은 얘기 뭐 실적도 많이 하고 그 사이에 데이터 나올 거 좋을 거 없지 않냐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재고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오. 이게 펀더멘털은 몇 달 뒤에는 우리 사이클 지나가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뿐만이 아니라 재고도 확인해 보면 그렇죠.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길게 말씀해 주시는 동안 네. 저희 채팅창에 명민준 선배가 네. 말하자마자 바로 웃으시는데 대표님 나오셨다고 응원 왔나 봐요. 진짜?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네. 네. 같이 음악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진짜요? 네. 한 3주를 못 뵀더니 지금 어서 뵙고 싶네요. 보고 싶습니까? 네. 민준아 보고 싶다 한번 해주세요.
그냥 보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따로 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민준 선배랑. 네, 저는 저녁 방송 같이 하고 있고 또 응원을 오신 것 같습니다. 또 톤돈의 초기 멤버예요. 또 맥민준 그쵸. 앵커가. 그쵸. 아, 네. 네. 한번 나오신대요. 나중에 게스트로 부르면 여기 와서 노래 부르신다고 아까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 예, 예. 대표님 나중에 아, 네. 저도 나오시는 같이 그럼 날에 예. 네, 민준 같이 부르신다고요? 와! 아니요, 같은 날에 온다고요. 부르지는 저 립싱크 하겠습니다. 립싱크도 정말 큰 수확입니다. 상학기 언제 가냐. 지금 댓글 하나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상한가 언제 갑니까? 야, 그런 날은 없지 않아요. 네. 네, 저도 사랑해요 형이라고 댓글이 네, 또 네, 올라왔네요. 아우 덥다. 아, 와이도 오늘 커피숍. 커피도 하필이면 또 오늘 따뜻한 커피라서 너무 덥다. 네. 또 이런 인연이 있는지 몰랐네요. 네. 신기하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 한번 전체적으로 원래 이제 작가님하고 어제 말씀 나눌 때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그래서 그냥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씩 말씀드리고 가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유가 걱정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맞아요. 그러니까 200만 배럴이나 감산을 하니까 또 유가가 막 엄청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요번에 감산 결정을 할 때 보면서 굉장히 오펙 플러스가 방어적인 감산 결정을 한 것 같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옛날에 1차, 2차 오일 쇼크 할 때처럼 올릴 때에는 보면 계속해서 텐션을 높여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려가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 200만 배를 줄인다고는 했지만 네. 만약에 계속 텐션을 올려가려고 했으면 매달 회의를 지금처럼 열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회의 주기를 바꿨습니다. 다음 달 회의는 없고요. 이제 12월에 회의를 하기로 했고 12월 회의 이후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6개월 단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여기서 멈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도 굳이 큐를 감소를 되게 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나이지리아의 석유 장관이 나와서 90불을 희망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왜냐하면 지금이 그 오펙 국가들이 내년 예산안을 짜는데 그 재정 유가라고 하죠. 자기네 기준이 되는 그 유가를 설정을 하고 싶은데 예산안에 그걸 다 90불로 맞추고 싶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90불에서 100불 사이면 우리는 만족한다. 그런 상당히 좀 그 특정 라인을 정해둔 계속 쳐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라면은 물가에 크게 악재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봤던 굉장히 높았던 에너지 가격은 미국에서 물가에서 영향 준 거는 그때 당시에 유가도 막 120불을 잠깐 넘어갈 정도로 파괴적으로 올라갔지만 플러스로 그때 당시에 정제 마진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뭐 그 90에서 100불 사이고 정제 마진도 지금 하향 안정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전과 같은 제 생각에 가솔린이나 디젤 가격의 상승은 안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고용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고용이 이렇게까지 뜨거운데 네. 어떻게 연준이 피보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살짝씩 꺾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그 구인이라고 하죠. 잡 오프닝 졸트 나올 때 이제 그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졸트 같은 경우가 약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의 실업이나 이런 모든 데이터를. 네. 근데 그 데이터가 지금 이거 역쪽으로 돌려놓고 보면은 이제 그 잡 오프닝 크게 감소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럼 과거들을 보면 그게 거의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딱 그 레포트가 나오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아마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이면은 그 이제 월간 고용 순증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년 1분기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레포트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 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 수치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매주마다 실업 데이터 나오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과거 경향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는 월간 순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다고 피보팅을 할 수 있느냐. 실업률도 보고 봐야 되는데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재미난 점이 이미 백악관에서는 사실상의 그 데이터에 대한 가이던스를 준 게 있습니다. 연준에다가.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몇 달 전에 사설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서 고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고용이 너무 뜨거웠다가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순증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그 순중의 평균이 15만까지 줄어드는 거는 월간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연준이 15만까지 월간 순중이 줄어들 때까지는 긴축을 해도 된다.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건 나도 부담스럽다.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월간 순중 15만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연준은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나온 게 26만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 진짜 순중이 제로까지 간다라고 네. 하면은 상당히 이제 연준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건 바이든의 생각이고 다른 이제 뭐 석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요즘에 그 사실상 연준의 그 이런 대변인 노릇을 하는 데가 있어. 월스트리트저널이 거의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가 글을 많이 쓰거든요. 거의 그대로 가고 있어서 아마 연준이 이제 몰래 좀 알려주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연준 피보팅의 조건을 월간 순중 5만까지 떨어지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순중이 뭐 바이든 말한 15만 아니면은 여기서 말한 5만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안 가도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유가가 $90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그겠죠. 오펙에서도. 그러면 사실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 사실 소비가 제일 많은 국가잖아요. 그 나라가. 그럼 $100 이상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중국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일 그런 게 제로 코로나의 철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기대를 하시는 게 이번에 정치적 행사가 끝나고 나면 혹시나도 제로 코로나 철폐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홍콩도 열었고 그다음에 지금 마카오도 열었으니까 중국도 간보다 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하는데 이 생각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 조심스럽잖아요. 네. 최근 인민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그런 걸로 봐서는 철폐를 해 나간다고 만약에 치더라도 네. 굉장히 단계별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부담 요인이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유가 쪽이나 이런 데요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거를 철폐를 하는 시기는 이게 사실 이제 겨울 질병이잖아요. 일종의 플루 같은 일종이다 보니까 또 이번 겨울에도 어떠한 그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로 잘해왔는데 갑자기 열 필요 없이 내년 3월에 이제 양회가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내년 조금씩 열어가다가 내년 3월이 지난 이후에 아마 좀 본격적인 재개방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슈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중국에서 백신을 좀 적극적으로 맞추지 않을까 하는데 중국의 지금 백신은 물백신이라는 악평도 받고 있지만 그거 자체가 mRNA 기반 백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중국 제약사가 개발한 mRNA 백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승인을 받고 놔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뭐 별로 이제 뭐 부작용 없고 괜찮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인들도 맞추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12월 달에 변이 바이러스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2월에요? 네, 12월쯤에 독감도 있고. 지금도 독감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장에서. 제 친구도 독감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골골대고 있어요. 실내 마스크면 제대하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내 마스크가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래야 중국은 리오폰이 제대로 살아날 것 네, 같아요. 제로 코로나가 좀 없어져 줘야 내년 3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이게 혹시나 또 변이가 나올지 이제 그쵸, 겨울에 그쵸. 모르니까는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실적 시즌에 이렇게 좀 긍정적이게 기대 볼까 했더니 또 네.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재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는 11월 달 FOMC에서 0.75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1월에는 0.75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가 가장 이제 시장이 공포를 느끼는 이제 그 상황은 그때까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이후의 데이터부터는 제 생각엔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연말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산타랠리. 네, 네. 그리고 바라건대 지금 과거 경향성처럼 아마 흘러간다라고 하면 12월에는 생각보다 금리 인상 폭이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배팅을 한번 해보면 12월에 연준이 50bp가 아니라 25bp만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기 전략도 괜찮은 시점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빠지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락바텀으로 보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달러화로 환산해서들 많이들 보세요. 네.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한국을 바라볼 테니까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쭉 그려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이 IMF 위기, 그 다음에 IT 버블 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태 때, 그리고 금융위기, 코로나 때까지 해서 저점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직선으로 쭉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하락을 보게 되면 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만나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 안 왔는데 요 직선점하고 만나게 될 거를 지수랑 환율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증시 더 빠진다 그러면 환도 더 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숫자를 넣어보면 코스피는 1950, 네. 환율은 1515원이면은 예전에 그 라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게 깨진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깨지지 말란 법은 없죠. 세상에 안 일어나란 법은 없으니까. 근데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그 테크니컬 그다음에 차트 이런 거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시기에는 상당히 믿을 만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증시에서 하락에서 최저점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저는 네. 2000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2000. 그래서 하고요. 그때가 되면은 보통 이제 증한 펀드 같은 경우도 라인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특정 지수 레벨을 보고서 들어오는데 당장에도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여기도 2000포인트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달러 대비 지수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또 영향받는 데가 있는데 누구냐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수익률 추이를 보니까 해외 투자에서 환해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익률은 다 나빠야 되거든요. 네, 네. 국내외 주식 채권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가격이. 근데 보시면은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아요. 오. 그 다음에 해외 채권은 심지어 플러스입니다, 지금. 네. 그 요인은 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는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을 하니까 각 자산별로 목표 비중이 매해 있잖아요. 한국 주식에 대한 목표 비중이 연초에는 원래 목표보다도 많았었거든요. 한국 주식이. 네. 지금은 목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이 적거든요. 근데 연금이 지금 그 기금 운용하는 게 900조가 넘기 때문에 네. 1%를 채우려면 9조 이상 10조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 근데 그게 7월 기준이에요. 근데 8월에는 환이 지금까지 훨씬 약세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근데 연기금이 특별히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은 훨씬 더 줄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저점 났을 때 누가 살 거냐 그런 얘기 했었을 때는 연금이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항 네네. 펀드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매니저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뭐 섹터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코스피 200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따로? 이게 대형주고 인덱스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심플합니다. 예. 아, 일단은 기금 마련하고 이거를 총괄하는 이제 헤드를 뽑을 거잖아요. 네, 그 운용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네, 그 한국투자 신탁 운용이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운용사들을 선정해서 쫙 뿌리게 되는데 그 전에도 보면 무슨 형 해가지고 사실 원래 2020년 4월부터 증한펀드 가동되려고 했어요. 네. 근데 3월 달에 저점 찍고 V자로 반등하니 안 들어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형 얘기할 때 뭐 대형, 뭐 코스피 200 추정 이런 식으로 다 대형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지수를 특정 레벨 이하로 안 가도록 받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네. 지수 구성하는 2회 종목을 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마도 증한 펀드가 나올 때 또 이런 이제 그 반론들이 나올 수 있는 게 공매도 제도나 이런 게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공매도 물량 받아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비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네. 비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증한 펀드가 만약 실제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직전에 공매도 전면 금지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래서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공매도가 비대칭적이거든요. 네. 지수에 편입된 코스피 100, 코스닥 150에 포함된 대형주만 공매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컨셉의 주식인데 이거는 지수에 편입이 안 된 주식이면 이걸 롱을 하고 네. 지수에 편입이 된 주식은 숏을 해버리면은 차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근데 그 반대로 이 얘기를 하면 대형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수급 측면에서요. 이게 얘는 공매도가 되고 여기는 공매도가 안 되거든요. 중소형주가. 근데 그 부분 해소와 증한 펀드가 대형주 사는 게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제 증시
바닥이 나오면 뭘 사야 되냐 했을 때 제일 그런 게 그럼 주도주 뭐예요? 주도 섹터 뭐예요? 네.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 사이즈 효과가 훨씬 크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그렇게 봅니다. 야, 그러면 공매도에도 쇼커버링까지 같이 등달아 수급으로 쏠릴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여기에 대해서 네.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겁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슬슬 공매도 금지 카더라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뭐 다음 주에 나온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벽이 높은 질문. 네. 우리 과장님이 또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다 맞아요. 이런 아니, 댓글이 대부분 다 증시에 안정펀드 오면은 별로 효과는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정책적인 효과도 같이 되겠지만은 네. 오히려 실제로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대답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네. 공매도 X 이렇게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증시 자판기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쭤보고 다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텐션이 전 너무 부럽습니다. 아, 차분한 네네. 텐션. 차분한 텐션. 저는 또 차분한 텐션 못 저희는 하거든요. 밴드 할 때는 막 이거 머리 흔드는 거 아닌지 모르 헤드뱅잉 하면 거기서 지휘 이렇게 지휘하시거든요. 그럼 빡빡 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마무리하면 된다고 네. 하시는데 오늘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신라질 잠깐 보고 있어요. 신라지 어떤가요? 지금 마이너스 한 50% 하락으로 아, 시작. 그래요? 일단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워낙 2년 동안 갇혔던 자금들이 이제 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찾는 사람들은 버틸 거고 좀 여기에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아마 시장에 나올 내용들이 다 신라젠에 대한 얘기냐. 왜냐하면 코롱 티슈전이 또 25일인가 또 상장 재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네네. 퓨리언트가 됐고 이제 신라젠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지금 금감원이나 이쪽에서 이런 뭐랄까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커버를 해준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돈돈 라이브에서 챙겨야 될 키워드는 재고 그리고 신라젠 신라젠.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 댓글창에서 이화진 과장님 감사하다고 좋은 질문 대표님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증시 자판기님께서는 86번가 대표님이시죠. 좋은 말씀 그리고 똑똑한 아주 저랑은 아주 상반되는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네. 공부 많이 해서 정광훈 대표님처럼 10년 뒤에는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가 대표님 정광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돈돈 라이브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